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란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휴업난이 계속되다 보니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서동아입니다. 우리 주변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몰고 집으로 올 때 핸들이 갈수록 뻑뻑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카센터로 가서 전문가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핸들을 직접 고쳐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비용이야 적게 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더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항상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같은 문제라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보통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 우울증의 기준, 우울증의 치료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일이 드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질환으로 우울증에 걸리면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 성인 인구의 4.5%, 즉 214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6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50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은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심각한 질환인 우울증의 발병 원인을 밝혀내려고 과학자들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고 이 밖에도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후생유전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의 발현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면서 통합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즉, 우울증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환경이 좋으면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우울증에 강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울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신이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다면 뭔가 이상하겠죠? 맞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하게 그리고 의욕 없이 보내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기능에 방해가 될 정도, 즉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주부 또는 학생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명확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 경우에 우울한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가족이 사망했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하면 우울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 이러한 경우 대략 2개월 정도를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건 우울증 진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우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야겠죠. 우울한 기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던가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진다던가 집중력이 떨어져 행동이 늘어진다던가 하는 증상이 이어질 경우 우울증이 심한 경우이니 전문가를 꼭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과학과 심리치료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겪을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우울증의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이 한두 달 동안 약을 복용하면 그중 30명 정도만 완전히 회복한다고 합니다. 회복률 치곤 그렇게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약을 복용한 것만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명은 상당히 회복되지만 여전히 우울한 상태가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나머지 50명은 아주 조금만 나아지거나 거의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 50명이 다른 약을 시도하면 그중 15명은 낫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약을 시도하면 그 나머지 35명 중에 일부가 또 낫는다고 합니다.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치료만 받을 경우 첫 번째 약 투약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즉, 100명이 심리치료만 받을 경우 50명이 완전히 회복하거나 상당히 나아진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경우 회복할 가능성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우울증 치료법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관, 성격, 살아온 배경처럼 뇌의 뉴런 구조 자체가 모두 다른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운동해도 커다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식단만 조금 바꿔도 커다란 효과를 봅니다. 즉, 치료를 시도해보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우울증 치료법이 가장 잘 맞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치료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몇 주가 지나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약물을 복용한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죠. 다른 분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운동을 한 후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나에게 운동은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일주일 운동하고 효과를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울증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우울증 치료 연구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던 사람의 절반은 6주 이상이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6주라는 기간은 평균값이니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완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뇌는 모두 다르고 따라서 우울증도 각자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르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기분이 바로 좋아지진 않더라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니 이를 참고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울증에 빠졌거나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발견하여 행복을 찾길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